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번 주 거래일은 4거래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주요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떠난 부분이 많아서 거래량 자체도 많지도 않고 모멘텀도 많지 않은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꺾인 상황이죠. 굉장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쇼핑 대목이기 때문에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위험 선호 심리보다는 관련돼서 좀 안정적인 투자에 2023년은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자세하게 고수익 작전 타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마무리가 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은 팔아내는 반면 기관이 받쳐준 덕분에 겨우겨우 코스피 2,310선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또 보일지 자세하게 장전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님과 함께 일단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이번 연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일단 올 한 해 크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면서 이제 새해에 대한 대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해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만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올해 반목을 하면서 또 반목 성찰을 하면서 내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올해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하면 우선 이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인데요. 먼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여기 이제 팬데믹 선언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부분들이 지난 2021년도부터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다만 그 첫 액션이 나왔던 부분들은 지난 3월부터 즉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리 인상이 됐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지난 2월에 발발을 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달러까지 또 상승을 했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40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높은 가격대를 만든다는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이 점은 분명 지난 2008년 7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사실상 이제 147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갔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무려 13년 만에 또 최고가를 달성했다는 점들은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올해처럼 한파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가게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일 쇼크, 즉 이제 과거 중동에서 진행이 되었던 오일 쇼크처럼 어떤 생산성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이 만들어내는 영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지역에 대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려라고 증가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미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예견을 한 바대로 사실상 현재 이제 원유 생산량을 더 추가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그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들을 좀 지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처럼 이제 유가 자체가 올라갔다는 점들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었다는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연휴 때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이렇게 많은 차들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이제 차들이 막히는 거와 유사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부터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에서는 여행 그리고 항만, 산업 그리고 주식과 같은 이런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우선 이제 산업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는 점들은 뭐 PPI라든가 생산량 물가지수죠. 그 외에도 뭐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산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농축산업 그리고 정유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곡창지대도 하나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밀 생산량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다 보니까 뭐 사료값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등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농가, 특히 이제 축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료값 부담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이제 원유 수출도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에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동시자발적으로 유가까지 상승했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2020년 4월,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 직후에 4월분에 대해서 이제 슈퍼 콘덴고가 또 발생을 했다는 점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로 사실상 선물 가격들이 먼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봤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이제 콘덴고보다는 오히려 좀 백워데이션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선물 가격에 대해서 실현을 할 수 없다. 즉 이제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우려를 할 때다라는 특징입니다. 즉 현재 이제 20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회자가 되는 부분들은 유가 안정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러시아 원유에 대한 상한제를 또 도입을 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사우디가 이제 또 중국이라든가 또 각 국가의 어떤 연대를 또 강화를 하고 있죠. 즉 이제 오일머니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올해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방산 쪽에서 또 전례 없는 수출을 또 진행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특히 이제 뭐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사 성공이 이미 되어 있었고, 사실상 여기에 이제 또 SLBM 보유국으로 또 이제 업적을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뭐 하나라든가 현대로템, 풍산,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각종 이제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업종들이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 굉장히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만들었다는 특징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각국에서는 또 세계대전에 대한 확전 우려를 또 하면서 국내에 있는 방산 상품들을 또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레드백 장갑차라든가 뭐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와 같은 이런 많은 어떤 제품들을 또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 국산 이제 방산 수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세계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5% 가량의 이제 수출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앞으로 이제 먹거리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50년 동안의 방산 산업의 투자에 대한 가치들이 비로소 이제 수면 위에서 드러났다는 점이 좀 특징이죠. 물론 이제 이처럼 이제 긍정적이고 또 기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소식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기술주들의 대숙통에 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그간 IMF 이후에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반도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투자 한파가 불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위축이 좀 크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소요들도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가격이 좀 후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되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물론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처럼 이제 이중고가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인재들을 기업 대량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격의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가격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번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번 올해 연말에 이제 쇼핑 효과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 7.9%밖에 매출 성장이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생필품 위주의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 혹은 이제 플랫폼 서비스 결제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 줄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IT 업계도 굉장히 많은 해고를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대표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일으켰던 머스크 리스크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개발자,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이 참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은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또 계속 꾸준하게 올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참 다선다선했고 정말로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만큼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00에 지금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300선 이상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점들을 조금 차근하게 앞서서 올해 있었던 그 영향들이 내년까지도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덕구 대표님과 함께 또 이번 연도 한 번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정보를 좀 얻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2023년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내년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이 연장선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FOMC에서 이제 내년까지 이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조기에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연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즉 이제 PC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5.5% 정도, 5.6에서 5.5%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무리 없이 내년까지도 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12월 23일 날 발표를 했던 PC 지수가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는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둔화한다라는 의견보다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속도 자체는 조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3분기 GDP 성장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락을 했던 원인은 오히려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져 있고 PC 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준에서 만약 속도 조절론이 얘기가 되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 대한 붕괴 우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 미만의 실업률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연준에서도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원인은 이미 사실상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해 있는 4% 미만의 실업률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5.5%로 이제 목표 타겟 수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고용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은 앞서 소개했던 IT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떤 부도 처리, 파산 처리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3년 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비했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023년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을 이제 0.5에서 1%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역성장이죠. 결국 이처럼 이제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 지출, 즉 이제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정부 예산으로 이제 부양이 되는 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상 이제 개인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즉 이처럼 이제 시장이 경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돌아가게 되면서 투자 시장에서도 다시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금리 자체, 그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줄 타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를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하기에는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05.6%로 지금 이제 BIS 이제 국제결제위에서 마찬가지로 43개국을 조사했을 때는 지금 현재 3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환차익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실질적으로 외자 유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기업 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도 경색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 호태들, 그리고 이제 매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창원의 중견기업이었던 동원건설도 마찬가지로 부도 처리를 했다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제 구조조정 우려도 굉장히 좀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여기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림 반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현재 갑작스럽게 또 이제 평화제의를 또 하는 모습들이 사실상 이제 공수교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만일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회복을 다시 한번 재창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쟁에 대한 확전 가능성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탈세계화가 지금 이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금융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이제 외교적인 어떤 실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자국 내에서의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있는 중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정부 지출로 지금 부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이처럼 이제 정부 중심에서의 어떤 지출 사업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또 이제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발표가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예정인데,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국에 입국을 하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PCR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즉 이제 자국 내에서의 어떤 이제 활동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이는 이제 결국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우디가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위안화 결제와 더불어서 이제 유가 거래를 굉장히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제 과거에 중동 전쟁 이후에 오일 쇼크를 경험했던 각국들이 이제 다자 관계로 좀 넘어갔던 상황들에서 다시 이제 다자 관계에서 국익 중심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외교적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벤트에 집중을 한다는 점들은 이런 어떤 외교적 관계에 의해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해야 할 부분들에서의 굉장히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자체를 조금 참고하시면은 내년의 기업 선별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2023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월가에서는 내년도에는 S&P 500이 17%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희망론부터 반대로 10% 이상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는 절망론까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도, 2022년도 정리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증시 전망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받으시겠습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일정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에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진행을 하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다가올 2023년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미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팬데믹이 점점 종식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각국에서는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식들은 지난 2021년도에서 22년도를 넘어갈 때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3월 이후로 계속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이 좀 커졌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다만 확실한 점들은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방역 완화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공식적인 언론에서의 보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행에 관련된 부분들의 산업들을 진행시키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 기준들을 또 발표가 됐었죠. 여기 이제 내년 1월 이제 하순에서 적용이 될지 여부가 좀 굉장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처럼 이제 스포츠라든가 이런 다양한 일정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평화 공식 회의를 또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또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일정들은 전쟁의 양상에 의해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어떤 엑스포라든가 이런 영향들은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의 일정들이라고 하면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어떤 일정 변화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일정에서 가장 큰 일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FOMC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보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낙관론을 선택을 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킹달러 이후에 다시 이제 달러 약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국내에 대한 투자 가치들이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다시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부분들도 분명히 커질 수 있다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2,750까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8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2월부터는 이제 9개월 차가 진행이 됩니다. 즉 이처럼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통상 이제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오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직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 금리 역전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바닥으로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좀 이제 내년에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우선 이제 내년에는 옥석 구별, 즉 이제 살려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살려나가되 포기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서 좀 제한을 드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려 이제 옥석 구분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경우에는 장기 종목으로 선별했던 종목들조차도 사실상 이제 주가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의 폭들을 좀 먼저 보시면서 PCE 지표라든가 어떤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들, 즉 선행 지표와 후행 경기 지표들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부분들에 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선 달아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였지만은 내년 역시 만만히 볼 수 있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마냥 자본금만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리먼 사태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거대한 금융위기가 있었던 사태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저희가 주요 일정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들 전망 그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신 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정말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이제 먼저 올해 시장 어땠는지 한번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올해 증시는 그간 겪어왔던 주식시장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 섹터의 생성과 소멸의 사이클이 정말 빨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1년 내내 고통을 받았던 우리나라 증시였죠.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네옴시티는 반짝 이슈로 소멸이 되면서 다시금 증시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듯해 보였지만 중국의 때아닌 리오프닝과 K 컨텐츠의 질주가 상당히 돋보이면서 그래도 지금 힘을 받았던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그 중에서 2차전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는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약세 흐름을 보여주던 반면 비교적 최근에 소개해드린 컨텐츠 그리고 저가항공 LCC 관련주들이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전세가 힘들어지자 원자재 리스크에서 벗어난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슈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출 패러다임이 기존 2차 가공 후에 재수출해서 이제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문화국가로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는 한 해는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첫 방송은 10월 4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시청자분들께 드린 추천 종목수가 31가지 종목입니다. 이 그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해당 주간에 가장 수급이 쏠릴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이 정확한 추천 사유와 함께 전달을 해왔는데 이 그중에서도 기분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 3가지를 추려서 왜 올라갈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AS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애니플러스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목요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시초가 2,690원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고 전일 종가 대비로 해서는 약 77% 상승한 모습이죠. 이 한국과 일본 양 국가에서 애니메이션 동시 방영권을 보유한 회사로서 이 3, 4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이 3분기에 있어 4분기 호실적에 동남아 어린이 컨텐츠 부분의 성장 또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이 향후 주가의 흐름은 4분기 실적은 누가 봐도 좋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상승 후에 하락을 할 전망이냐가 중요한데 현재 주가는 22년 9월 28일 형성된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상승을 한 자리죠. 이 전일도 7% 가까이 상승을 해주었고요.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4분기 호실적이 주가의 반영을 충분히 되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은 현 자리에서 권장을 드리지 않고 현재 보유 중인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을 기한으로 매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배당 기선이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꽤나 많은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만약 진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년 중순쯤 시간이 조정이 있고 나서 그리고 가격 조정 또한 3,500원과 3,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권장드리고요. 다음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시초가 21,350원 기준으로 잡았던 종목인데 이 전일 종가 29,350원 기준으로 상승률은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색조 화장품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젊은 여성들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K 컨텐츠 위상도 같이 동반해서 높아지고 있는 지금 K-뷰티엔 수요 또한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6%에 달하는 CNC 인터내셔널은 이 4분기 실적 또한 기대감 속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건재합니다. 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미 시장 색조 화장품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은 이 주식 가격은 또 다른 국면이죠. 강한 매물대였던 26,000원과 24,000원 박스를 상반기가 지속적인 양봉을 돌파해 준 만큼 이제는 새로운 가격권이 26,000원에서 3만 원 선에 형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매도를 권장을 드리고 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3만 원짜리를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좁혀가면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지속적인 홀딩도 유효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3만 원 선에서
강하게 이탈을 한 다음에 24,000원까지 주가가 밀릴 경우 진입을 권장을 드립니다만 이 진입 날짜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2월 초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 건데 이제 티웨이 항공이죠. 11월 17일 목요일에 추천드린 종목으로 이 당일 시초가 1,880원에 진입을 권유드렸고 전일 종가 기준 2,475원 기준으로 상승률 31%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추천드렸을 때 코로나19는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 19년부터 근 3년간 고통을 받아왔기에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최고조로 폭발을 한다. 이에 따라서 저가 항공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은 큰 문제가 있죠. 바로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이 여행 수요가 폭발해도 큰 수혜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한 분석이 적중해서 정확하게 큰 상승세가 보였는데 현재 LCC, 다시 말해서 저가 항공사들의 질주는 누가 봐도 돋보이죠. 경영권 분쟁을 피해가는 종목이 티웨이 하나였기 때문에 특히 단연 돋보였던 것 같은데 이 연말 연초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지금이 주가의 정점이라는 생각 또한 같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내년 첫 거래가 시작되는 그 주 안에 매도를 권장을 드리고 만일 진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국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가 항공사의 주된 매출은 단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일본은 꾸준하게 우리나라 방문을 줄 전망이지만 이 기존의 최대 고객이 중국발 노선의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내국인들의 국내선 수요도 같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항공 운임률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국제유가 또한 체크를 잘 하시면서 이 모든 게 현주가 대비 30% 가까운 가격 조정이 나와주는 1,750원 아래에서 매수가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네, 2022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간 3개월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애니플러스,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티웨이 항공까지 자세하게 리뷰까지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고 이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과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먼저 리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위주로 볼까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단기 수익에 적합한 종목으로는 애니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애니플러스가 단타에 적합한 이유는 따로 있죠. 4분기 호실적인 기대감은 이미 주가의 저점 대비 약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준 만큼 이 컨텐츠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에서는 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컨텐츠라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주가는 한 번씩 튀어 올라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애니플러스의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지지는 탄탄하게 받고 있지만은 이 3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60일 이동 평균선 라인인 3,250원까지는 4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 주가가 천천히 다시 하락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순간에 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따라서 1분기가 가까워지는 시기인 3,250원 선까지 내려가 준다면은 재매수에서 5% 수익권에서 익절을 다시 하는 이런 단기적으로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을 권장을 좀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또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반대로 장기 공략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위주로 리뷰를 할까요? 네, 장기 전략에 적합한 종목은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는 우리 잘 알고 있죠. 2차전지 대장주로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2차전지 종목 중에서 텐베거 나왔던 종목이죠. 이 미국의 IRA 법안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라는 이 큰 사업을 가지고 눈치를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첨보가 지닌 메자닌 지난번에 이 메자닌 다시 말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걷어들인 3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군산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지역에 첨보 BLS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영리한 태도를 보였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메자닌 즉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이 전북 군산의 첨보 BLS라는
자회사 생산 공장을 만드는데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일부 비용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이라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할인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내가 급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한 주당 31만 8천 원으로 책정이 돼서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 당시 첨부의 주가는 28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 첨부의 채권을 사들인 기관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 사게 된 것이죠. 현재 주가의 가격보다 높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첨부 BLS의 성장세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사들이려고 한 거죠. 심지어 당일 시장에 나왔던 순식간에 매짐이 되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게. 그 정도로 기관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았어요. 따라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31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은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해서 수익으로 바뀌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첨부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한다면은 31만 8천 원까지는 기관이라는 튼튼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한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에 첨부 BLS라는 자회사 공장을 전북 군산에 설립을 한다는 게 상당히 큰 맥점인데 여러분들께서 딱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항구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있죠? 바로 부산이 있고 그리고 인천이 있고 그리고 평택항이 있고 그리고 군산이 있습니다. 이 평택과 인천, 군산이라는 항은 서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IRA 법안이 중국과 가깝게 좋게 변경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다가 납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바뀐다 하게 되면은 이 군산은 당연히 그냥 부산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이 관련된 눈치 보기를 너무나 잘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정말 영리하게 잘 돈을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2차 전지라는 큰 파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향후 계속 성장할 전망이기에 장기 종목으로 권장을 상당히 드리고 싶은데 현재 보유 중이시라면은 34만 원 선에서 강한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 가격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후에 25만 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꾸준하게 재매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종목으로 첨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장단기적으로 좀 전략을 좀 챙겨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연구원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려 2종목이나 공시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을 준비해봤습니다. 23일이었죠. 신규 시설 투자 등에 관련된 이 공시를 좀 발표를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좀 큰 투자를 좀 결정한 만큼 향후 전망과 추이 그리고 중기적 관점의 모멘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호재일 것 같은데 어떠한 공시 내용인지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기업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1976년 2월에 설립돼서 2008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모바일,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물 인터넷 등 사업 영역에 관련된 소자,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광학 솔루션 부문, 반도체 기판, 포토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기판 소재 부문, 모터, 센서, 차량 통신 장치를 제조하는 전장 부분 총 3개의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자 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광학 솔루션이 79.2%, 기판 소재가 10%, 전장 부품이 7.9%, 기타가 2.9%로 구분되고요.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 9,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이상 증가, 영업이익은 1조 2,642억 원으로 85% 이상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882억 원을 기록하면서 276%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LG이노텍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 등에 관련된 공시를 좀 발표한 바 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구분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은요, 광학솔루션 사업입니다. 투자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50%에 해당되는 1조 6,563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목적은요, 광학솔루션 사업의 신모델 그리고 신사업의 캐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연말까지입니다. 공시 유보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투자 판단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 기간 등의 향후 투자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공시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 그리고 외형 가치의 어떤 확대 이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최초 공시가 바로 신규 시설 투자인데 회사의 자기 자본의 50%에 해당되는 1조 6,563억 원의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투자를 좀 결정한 만큼 이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투자 종료일 이후에 본격적인 2024년도에 회사의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공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공시 내용 자세히 살펴봤는데 LG이노텍 하면 아이폰 이야기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투자 내용이 앞으로 이 상승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모멘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규모 투자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좀 주는 힌트가 있어요. 광학솔루션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좀 결정한 것이죠. LG이노텍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관점인데 바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폴디드 카메라를 위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실적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좀 작용할 텐데 최근 3분기 실적도 2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어떤 대규모 투자는 오히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확대다. 라고 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모델 중에서 프리미엄 모델인 이 프로 그리고 프로맥스의 카메라 사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일단 사양 변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평균 공급 단가가 좀 상승으로 좀 이어진다면 판가 증가에 따라 어떤 이 수익성이 크게 제고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광학솔루션 부분의 내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 공시 신호탄인 만큼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LG이노텍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6조 1천억 원대 좀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 좀 증가한 4,428억 원을 좀 전망되고 있는데 기존 전망치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으로 좀 우려감 좀 반영되고 있지만 선행적 투자 이후에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로 우리가 좀 고려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11월 이 장저 공장의 어떤 코로나19 이후 봉쇄로 인한 어떤 사태로 인해서 생산 차질 불량이 4분기 반영 시기가 좀 반영되겠지만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종가 27만 3천 원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점 형성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폭 좀 다소 좀 반납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 조기의 구간까지 좀 돌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중장기관점에서 매수 유효한 구간 26만 2천 원, 26만 2천 원에서 28만 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2024년도 성장세까지 이어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시 종목 LG이노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공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주가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자세하게 주가 전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CIS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기업 개요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는 2002년 9월에 설립돼서 2014년 4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을 완료를 했고요. 주사업은 2차 전지 전극 공정 설비의 제조, 황화학계 고체 전해질 및
전고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전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으로 단일 사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팅 공정에서 기존 열풍 방식의 건조 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서 과열 증기를 이용한 건조 방식의 코터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켰고, 슬리팅 공정에서는 불량 부분을 식별하는 라벨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칼렌더가 71.9%, 슬리터가 7.5%, 코터가 9.7%, 기타가 10%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5억 원으로 19.1% 증가했고, 당기순 손실은 244억 원을 기록하면서 454%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전방산업 투자 규모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전환사채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차 전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리튬 관련주 CIS 공시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공시 내용 오늘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 23일 공시였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즉 회사의 매각 공시가 좀 나온 겁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입니다. 양도인은요, 기존 최대 주주였던 GB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1,595만 주의 주식을 주당 1,800원에 주식회사 SFA에 매각하는 공시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양수도 전체 대금은요 1,722억 원 규모입니다.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22.7%의 지분 1,400만 주, 그리고 그 외에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6포인트 189만 주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SFA는요 변경 예정 최대 주주고요. 이후에 주식의 계약금 그리고 잔금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잔금 지급이 완료가 된다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공시입니다. CIS는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매각설이 좀 돌았었다가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해서 SFA가 새 주인으로 좀 맞이하게 됐는데,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수반 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이 좀 인수를 하겠다, 또는 현대가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설들이 좀 많이 제기되면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지만, 막상 SFA의 어떤 인수 결정 이후에 실망 매물로 좀 추정되는 물량들이 좀 시장에 좀 출현되면서 단기 급락을 했었죠. 바로 어제 14%대 급락을 했는데, 이에 따라 어떤 향후 어떤 이 규칙과 좀 주목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 적기의 관점이냐 또는 재료의 소멸의 관점이냐, 자, 이 두 가지 어떤 의견들 좀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CIS의 어떤 인수를 단행하고 있는 SFA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단기의 어떤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어떤 실망사는 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한 사업 시너지의 관점에서는 매수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급락 이유는 유진그룹의 어떤 인수 부분,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인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비교적 기업의 어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어떤 인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었지만, 자, 이 부분이 사실상 SFA의 어떤 인수 이후에 실망감으로 좀 작용했다. 저는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1,100원 종가 형성 좀 했는데, 오히려 이 지나친 과대 낙폭의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IS 9,200원에서 1,300원, 9,200원에서 1,300원 구간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CIS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공시 내용부터 주가적으로 움직인 부분까지 대응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공시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